네, 정확히 48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 교토한국교육원 강사연수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국민대학교 이동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민대학교 국제교류처장 그리고 국제교육원장을 역임하셨고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및 한국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한국문학부 학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또한 그 세종 한국어 우리 외국에서 교재로 많이 사용하시죠. 7, 8권을 비롯한 여러 저서를 내셨고 특히 또 한국어 능력 시험에 또 출제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즉 응용원학적 적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강의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90분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질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깁니다. 우선 이제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정말 영광스럽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교단에 서셔서 그 한국 교육을 해 나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교사의 생애를 통틀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 나가실 때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는 한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뭐랄까요? 어떤 여정을 이제 계속하고 계신 것일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대학교는 학부와 석박사 과정에 모두 한국어 교육학이 전공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키우고 또 이 학생들이 교단에 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이 쌓이고 또 아주 베테랑이 되고 이런 과정까지를 좀 이제 항상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제 재교육, 교사의 재교육 혹은 이제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는 이렇게 늘 교육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단상, 이렇게 떠오르는 단상들을 가지고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매일매일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위 과정에서는 응용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교육 내용을 쭉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분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분야들이 우리들에게 좀 항상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 자료를 미리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들을 선생님들께 좀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실제로 좀 해본 게 있어서 우리 일본인 학습자 대상으로 해본 게 있어서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속도감 있게 나갈 겁니다. 아까 이제 조윤영 선생님 제가 굉장히 친한데요. 이게 친구입니다. 예, 친구인데 상당히 우리 한국교육계에서 인기가 많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이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선생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실 조금 작은 오디세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고요. 저는 이제 그 한국어문학부라고 저희가 이제 학부입니다. 그래서 그 학제가 아마 일본 대학과 한국 대학이 좀 달라서 저희는 이제 학부라고 하면은 조금 큰 학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쿨입니다. Schoo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일본은 학부라고 하면 단과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의 학부보다는 좀 작은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금은 이제 학부장을 맡고 있어서 학부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이제 국어 국문학 전공이 있고 글로벌 한국어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한국어 전공이 바로 한국어 교육학 전공입니다. 학부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일본 대학들과 2+2 또 이제 일본 외에도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 이런 여러 대학들과 그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일본 학생들 또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학위 과정으로 또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우선은 응용원학 하면 선생님들 상당히 좀 친숙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응용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론 말고 이제 이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장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게 뭐 응용 수학, 응용 물리 뭐 이런 것일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응용 다음에 붙는 용어는 대단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은 사실 아시다시피 인문학의 가장 기초 학문입니다. 그래서 응용 언어학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함축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목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들과 좀 작은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화행위 해서요. 이게 이제 화용론입니다. 이제 화용론인데 이거를 이제 학습자들과 이제 소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한국어의 이제 화용론 와 또 이제 일본어의 화용론 간의 어떤 조금 비교할 만한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도식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용 언어학의 이제 여러 가지 범주를 사실 이제 가장 초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위로 볼 때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접 분야로까지 넓혀 나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사실은 응용 언어학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용 언어학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심리 언어학 그리고 사회 언어학 뭐 인류 언어학 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진 에커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좀 간명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경계를 말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각 현장에서 찾아가면서 그 경계라든가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에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한 설명들은 제가 그냥 좀 아주 짧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언어학은 이제 여러 분야와의 그 학제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제 계면성이라고도 해서 이제 얼굴을 마주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분야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내용들이 사실 제 언어 습득 혹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교육학에 상당히 큰 그런 함축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응용 언어학은 뭐 오래진 않았습니다. 뭐 언어학은 뭐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응용 언어학은 뭐 아시다시피 그 20세기 들어서 예, 시작이 됐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제 하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애초에 인제 뭐 응용 언어학이 인제 미국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미국 대륙에 원래 있던 뭐 30 년대에 뭐 인도 유럽 어족 중심의 문헌 연구에서 인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블룸필드, 레오나르드 블룸필드라는 사람이 뭐 이런 큰 학파, 예, 스쿨을 만들어서 뭐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제 주로는 이전의 어떤 문법 문헌 연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용에 대한 어떤 뭐 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천적 분석 방법입니다. 선생님도 얼른 떠오르시겠지만 그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언 제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그 목적은 귀납적 방법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국어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귀납적으로 가르치는 경우 또 연역적으로 가르치는 경우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이제 일본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연역적인 방법도 일본어로도 이렇게 문법 설명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언어 조사를 통해서 많은 인디언어들을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성문화를 한 거죠. 예, 종합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적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행동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연역적이기보다는 어떤 뭐 3단 논법식의 예, 이런 방법론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요소를 분석할 때는요. 여기 이제 이항성 원리라는 게 이제 사실 이게 어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이항성하면 약간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혀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이냐 뒤냐 뭐 위냐 아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항성의 원리를 두고 이제 그 어휘나 문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구조충이로 이제 쭉 고려를 하게 되고요. 또 인제 여기에 보면 이제 대입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입법은 말하자면 선생님들 그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맞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자연 현상과 관련된 어휘다라고 하면 요게 고 자리에 뭐 해, 달, 별, 뭐 구름 뭐 이런 게 인제 쭉 들어가도록 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한 조사, 탐구 이런 것들이 인제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 뭐 이런 데 인제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응용 언어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제 언어 현상을 우리가 인제 좀 이렇게 분류할 때는 최대한 간결해야 되고 또 최대한 뭐 이렇게 예외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엄밀해야 되고 최대한 그리고 뭐 일관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뭐 요 세 가지 기준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 이제 배경 설명이어서 제가 그냥 예, 선생님들께 뭐 듣기에 좋으시게끔 이렇게 인제 하고 있는데 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요. 이제 학교에서 인제 외국어 교육을 할 때 이건 이제 1930 년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격세지감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흔히 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인제 사용되던 활용되던 그런 시대죠. 근데 이제 뭐 어떻든 인제 하다 보니 야 이게 학교 교육에서 뭐 이러한 주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제 중요한데 그것을 그 이전까지는 한 가지로만 인제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내내 번역만 하고 예, 문법 번역식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인제 1 시간, 2 시간 막 이렇게 보내고 하던 그런 시대였죠. 해서 인제 이때부터는 이게 인제 우리가 외국어 형태수도 좀 다루고 뭐 어휘도 좀 인제 어
이제 아까 조윤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다양하게 재미있게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법을 규칙을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이제 발전해 있는데요. 다른 외국어 교육에 비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형태소 에 대한 어떤 문법성, 학습자에게 있어서의 문법성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교재도 뭐 그때서부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예, 개발했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번역 교재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외국어 교재처럼 예. 그래서 이제 외국어 구사 가능자를 이제 확보해야 한다. 이런 그 시대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계제 2차 대전이 이제 있었던 시기고 직후에요. 그다음에 이제 41년에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 있었습니다. 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 이때부터 사실은 특히 동양어나 아랍어에 대한 그런 관심과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는요, 이제 응용 언어학이 이제 쭉 발전해 온 뭐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계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 학술위원회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군대로 갔네요. 예, 군대로 가고, 예, 군대에서 하다가 또 이제 언어학계, 예, 학계에서 또 맡게 되고, 또 이제 국방부로 가게 되고 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의회를 통과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58년에 이 나라는 이제 어학교사 시험 과목에 응용언어학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언어학이 외국어 교사로 하여금 대단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9년에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예, 꾸준하게 외국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을 이제 쿡이라는 사람이 좀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3범주입니다. 총 이제 언어와 교육해서 이거는 이제 모국어, 이제 흔히 만약에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국어, 그죠? 예. 뭐 일본 같으면 뭐 일본어, 국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2언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 그리고 이제 병리 언어학, 언어 평가에서 좀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예,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범주로는요, 조금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언어 직장법 해서 이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직장에서 그죠? 뭐 흔히 이제 이것들을 우리는 뭐 취업 목적의 한국어, 그죠? 뭐 비즈니스 코리안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쭉 교육 과정도 그래도 잘 구축이 돼 있고 한데요. 그리고 이제 언어 정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조금 불행한 언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언어 접촉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언어 현상들. 그리고 요게 선생님도 약간 좀 낯설게 보일 수 있는데, 그 포렌식 링구스틱스라고 함은 이 이제 그 언어학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법이나 법학이나 그러니까 의학에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뭐 재판을 할 때 사실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에서 뭐 주고받은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과거에 해결 못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지우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뭐 이렇게 은폐하려고 뭐 그걸 이렇게 폐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되살리는 거. 그게 이제 포렌식 링구스틱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근처에 보면 한국에는요. 이 포렌식이라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소멸된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범죄자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강 구조라든지 뭐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뭐 음성이 녹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연령은 어느 정도 그리고 뭐 고향은 어디
뭐 대충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남성, 여성부터 나오겠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회로 실용적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3범주는 좀 예술적입니다. 이게 사실 예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요 3범주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스타일, 정말 우리 뭐 엣지 있게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스타일 있게 말도 잘하고 싶고 글도 잘 쓰고 싶고 그죠? 해서 이제 비판적 담화 분석이라는 게 그 가장 기본적으로요.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일어나는 게 비판적 담화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예.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절대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을 거고 더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뭐 선생님들 이제 점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료분들과 함께 뭐 식사를 하시더라도 한국 문화는 그래요. 오늘 점심은 그럼 뭐 먹을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생각이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든 이 3범주는 조금 더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 좀 뭐 활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제 언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나아가서는 번역과 통역이라든지 정보 디자인, 요즘에는 뭐 디자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예, 용어 뭐 이런 걸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전화까지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응용 언어학이 인제 쭉 보시면 '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거의 머릿속에 잘 떠오르실 거예요. 워낙에 또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제가 어찌 보면 뭐 공자 앞에서 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한 5가지 정도 인제 우리가 교육과 한국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걸 보시면 각급 인제 초중등에서 혹은 이제 고등교육,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 강좌를 개설할 때 이게 인제 좀 응용 언어학이 좀 임무가 있고요. 그 일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해외의 현지 법인이라든지 다국적 기업 뭐 그쵸? 예, 이런 데서 인제 임직원들의 외국어 교육. 그다음에 뭐 수출입 뭐 업무들, 그다음에 법률, 보안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통번역자들. 예,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한국교육학 전공에서도 보면 통번역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통역 번역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아이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야무진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는 이제 한나라의 공용어 논의여서 뭐 한국에서 한때 이제 영어 공용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뭐 예, 뭐 전혀 비현실적인 논의였지만 예,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뭐 문자가 없는 그 국가에 뭐 문자를 보급한다든지 뭐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한국어가 남미의 볼리비아 뭐 또 이런 곳에도 가서 그 문자 체계를 좀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심리학 언어학부터 인제 좀 말씀드리면서 좀 쪼끔 더 이제 가깝게 가겠습니다. 예. 심리 언어학은 사실 요 선생님들 보시면 심리 언어학이 있고 언어 심리학이 있는데요. 뒤에 있는 게 더 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응용 언어 분야나 인제 외국어 교육, 예, 제2언어 습득론 분야에서는 주로 인제 심리 언어학에 이제 많은 방법론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습자들의 문법성을 판단을 할 때 사실 인제 언어 구조와 연상이라든지 뭐 의미 차이, 언어 습득 뭐 이런 것들인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제 제가 뒤에도 좀 이제 뭐 인지 의미론 쪽으로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우리 인제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인제 문장을 쓰고 또 인제 뭐 문법을 구사하죠. 문법 규칙을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그 쪼금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제 맞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너무나 단정적이죠. 그거는 이제 학생들, 학습자들로도 봐서도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최대한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이제 뭐가 분명하다와 뚜렷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심리언어학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때 좀 실험을 어떤 걸 했냐면요. 속담을 줬어요. 학생들한테. 학습자들한테 뭘 줬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서양어권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를 모의로 하는 학생들은 곧 죽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연상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아시아 학생들은요, 특히 이제 일본 학생들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뭔가 급하다,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이제 치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언어 문화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직관,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 심리학은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문화 교육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어 소통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가, 대화를 이어나가는가인데요. 요거 뭐 이제 저희 강의 끝까지, 제 강의 끝까지 좀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를, 한국어를 말하는 이제 학습자와 그 학습자의 심리,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누구와 대화하는가,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요. 자, 이거를 아마 선생님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중 언어화자, 혹은 일본어가 먼저고 일본어, 한국어 이중 언어화자, 뭐 이런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고 계실 텐데요. 아니면 선생님들 스스로가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학생들, 이제 넓게 학생을 떠나서 이제 그런 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승어 화자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그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언어에서 사용되는 가정,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으면 일본어가 아닌 언어가 사용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 이며 그 언어를, 그러니까 그 언어가 한국어라고 하죠. 그러면 한국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그런 학습자들을 우리가 이제 계승어 화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 또 뭐 중앙아시아, 또 중국, 이런 여러 지역에 우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에 이제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용하는 분들이라서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본도 이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같이 그 오사카에 있는 대학과 그 이중 과정을, 협동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대학에 와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돌아가면 사실 수업 시간에 일본어로 강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한국어과 학생의 경우에는 그만큼 좀 뛰어난 그런 좀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북미 대륙에도 이제 이런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에서 이중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시작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영어로 시작하는 과정이 있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계승어 학습자와 계승어 화자가 아닌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예. 해서 특히나 이제 교포 학습자라든지 뭐 숙달도가 높은 사람들, 한국어 숙달도 높은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계승어 화자 트랙, 예,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심리언학 이제 계속인데요. 또 이제 이중 언어 화자를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54년도 시도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이제 굉장히 심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등형이라는 거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제 따로따로 잘 정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어를 쓸 때와 한국어를 쓸 때가 이제 정확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이제 잘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구분이 되지만 이제 복합형처럼, 복합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를 써도 뭐 오키, 뭐 일본어로 오키 해도 그게 이제 한국어로도 금방 떠오르는 거죠. 예. 뭐 크다 뭐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제가 여기다가 써놓는 이유는 뭐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가끔 좀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걸 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말하든 그 언어가 빨리빨리 그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등형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걸리고 예, 뭐 그런 예, 대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아마 선생님들 주변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많이 봤는데요, 과거에. 그 언어를 하나를 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씩 착착 늘어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버지를 따라서 뭐 부모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해외를 뭐 아버지가 주재원이셔서 뭐 이렇게 해외를 가야 되는 학생의 경우에 자녀의 경우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하나 처음에는 한국어에서 출발했다가 뭐 중국에 가서 두 개가 되고 또 뭐 뉴질랜드에 가서 세 개가 되고 뭐 이런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학생 사실 드물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에디티브, 바이링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게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런 그 학습자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언어를 배워 나가는데 두 개를 배웠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를 배워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특정 어떤 언어 습득 시기에 조금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언어 병리 현상에 가까운 건데요.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솔직히 좀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한국어 교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워낙에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 되려고 영어 교육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영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가까워집니다. 더 이제 외국어 적성 평가인데요. 선생님들 혹시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들은 정말 빨리 해요. 문법 규칙도 뭐 빨리 적용하고 뭐 어휘도 잘 외우고 뭐 퀴즈를 봐도 항상 그 친구는 잘하고.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느끼시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일본 학생들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예, 가장 잘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조금 이제 배우는 속도에 조금 느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언어에서 이제 슬로우 러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슬로우 러너가 있으면 한 반에 학생들이 뭐 10명이다, 12명이다, 혹은 선생님들 주로 뭐 한 20명 이내에 가르치고 계실 텐데요. 그랬을 때에 소수가 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조금 늦게 배우는 학생들이 뭐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연구가 사실은 이제 50년대부터 좀 됐는데 이건 이제 외국어 적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적성이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만드는데 적성이 있다. 그러면 조립하는데 이 친구, 이 학생은 뭐 조립하는데 적성이 있다 하면 그만큼 그걸 다른 친구보다 빨리 한다는 거죠. 예. 해서 이 외국어 적성은 사실 배우는 시간이 다른 친구보다 빠르면 외국어 적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흔히 수업에서 보시는 야, 이 학생 진짜 예쁜 학생인데 그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어 적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뭘 만들고 뭘 조립하고 뭐 바이올린을 하고 이런 적성과 다른가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걸리는 시간. 그치만 외국어 적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캐롤이라는 사람이 좀 이제 뭐 여기서 또 보시면 이제 음성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 듣느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듣는 것도 사실 뭐 음소를 잘 듣느냐, 잘 구분을 하느냐, 그죠? 우리 일본인 학생들이 사실 어말 받침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해내는지, 빨리빨리 찾아내는지. 예. 그다음에 또 암기, 사실 암기가 외국어 습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무리 뭐 그 외우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최대한 뭐 폄훼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학습자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개인적 편차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연역적 학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알고 있어서 그 규칙을 얼마나 빨리 적용하는가 하는 거죠. 해서 주로 이제 이 외국어 적성 평가는 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간에는 푸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게 한국어 시험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한국어 시험이어서요. 제가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때로 좀 시간이 나시거나 하면 요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엠렛이라고 구글 검색 엔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의 외국어 적성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학생들 잘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파트 5로 보통 돼 있는 그것들을 이제 저는 주로 써요. 이런 걸 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한국어에 그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학생이 얼마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수의 조합입니다. 특히 한국어는 좀 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1, 뭐 111 이런 거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뭐 100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파트 1이 이제 그 주로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은 얼마입니다. 2는 얼마입니다. 그러면 21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나 음성 기호 대응성인데 이게 이제 발음, 예, 그죠? 최소 대립상 으로 이제 하기 전에 어떤 인식, 소리에 대한 인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발음 위주로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영어 아니죠. 예, close라는 게 이제 영어 아닌데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 학생의 그 의문론적 인식을 수준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문법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법이나 문장 성분에 대해서 빨리 찾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휘 목록을 빨리 예를 들어서 어휘 목록을 뭐 한 10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거를 빨리 익혀 가지고 그거를 그다음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없애고 그걸 이제 보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주로 보는 건데 아마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3의 언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대략 이 언어 적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 한국어 적성 테스트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예,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은 이제 신경 언어하고 왔습니다. 이 언어를 그러니까 기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이슈가 아닙니다. 기원보다는 어떻게 이제 언어를 습득하고 외국어를 습득하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두뇌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선생님들 그냥 좀 읽어보시면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언어에 관련된 부분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텍스라는 곳에서 이제 언어 능력, 특히 문법.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지 언어 분야에서 보면은 이제 연결주의와 언어 습득 뭐 이런 게 굉장히 화두입니다. 뭐냐면 이 우리 두뇌의 그 콜텍스에서요. 그 문법성을 결정하는 그런 규칙들이 이제 어떠냐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외국어 습득, 예, 외국어 교육에서의 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뇌반구는 아시다시피 서로 반대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좌반구에서 지금 언어 능력이 편재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대측성은 뭐 아까 반대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요거는 보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뭐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뭐 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 왼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른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예, 아무래도 왼쪽이겠죠. 지금 저기 창조, 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왼쪽에 언어를 주관하는 그만큼 뭐 이게 전 언어령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왼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왼쪽 앞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왼쪽 뒤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브로카스 에리아 하고요. 원익키즈 에리어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왼쪽 앞이에요. 브로카는 요 아시다시피 이 머리가 지금 옆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왼쪽 앞이고요. 요거는 이제 왼쪽 뒤가 되겠죠. 이제 옆으로 봤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사실 뭐 오랜 동안 그 두뇌에 대한 신비 뭐 이런 걸 풀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언어와 두뇌와의 관계요. 이제 뭐 구역화라는 거는 이제 오래된 건데 이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편재화가 이제 그 점점 더 인간의 어떤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한쪽에 국한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구역화 이론이 이건데요. 뭐 이거는 최초의 사람의 머릿속이 뭐 이렇게 다르다, 다 다르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왼쪽에 언어 능력이 편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 사건이죠. 뭐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왼쪽은 괜찮았다는 겁니다. 네.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어증 연구, 특히 이제 두뇌 손상 때문에 이제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여기서 조금 최근에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중 언어 사용자의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사고가 있어서 두뇌가 손상됐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다쳤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왼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모국어, 예,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학습이나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라든지, 뭐 이제 어느 부분을 다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브로카 실어증과 원익기 실어증 예를 하나씩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브로카 실어증은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법성이 손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 한국의 그 학생 환자들, 우리 실어증 환자들 환아들을 보면 휴지가 토끼를 잡았다라든가 뭐 밀었다 거북이 오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구성이라든가 문법성이 없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기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감각성 실어증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런 그 문법성, 운동성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제 성격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음도 정확하고 유창하지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길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아마 뭐 주변에 드물게 아마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담화 분석입니다. 담화는 선생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뜻,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선생님 한 분이 뭐 천만에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왜 어색한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도 중요하고요. 맥락도 중요하고 그리고 형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하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맥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가 속담 같은 게 바로 이제 그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 별로 안 좋네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낭비를 해요. 돈을 잘 써요, 친구가. 그러면
아유 뭐 돈을 물 쓰듯 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 이 언어 표현에서 그 맥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좀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제 이 강의를 한국어 교육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두 이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어 교육학에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까 하는 건데요. 담화 분석에서 중요한 게 인제 대화 순서 교대. 그러니까 인제 A, B, A, B, A, B.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는 가나, 가나, 가나 있죠? 예 그거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이얼로그를 구성하는 게요 선생님들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다이얼로그를 만드시는 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제 과제 그 수행할 때 기본 다이얼로그 앞에 있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에서 좀 필요한 또 다이얼로그들이 한 뭐 1-2개 정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인제 연습도 시키고. 예. 그랬을 때 인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뭐 요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끼어들기는 어 어렵죠 사실. 한국 사람도 한국어 말할 때 끼어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끼어들기가 가능한 지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예. 인제 하다 보면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하다가 좀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한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포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주로 자기가 더 이상 그 수준의 말도 못 하겠고 그리고 어느 때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기회도 없고 예 그래서 좀 좌절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가 시작되고 뭐 쪼끔 무난하게 하다가 뭐 취미 뭐 이 정도 나가고 쪼끔 더 나가면 인제 좀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종결 인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특히 한국어가 사실 끝이 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대단히 담화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주어도 필요 없고 동사도 필요 없고 예 서술어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언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누구 부탁할 때 좀 이러잖아요. 그 좀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상당히 그런 인제 평가를 세계 언어 학계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제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국어의 어휘적인 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다. 자 남자 친구와 언제 헤어졌니 하면 사실은 질문이 두 가지거든요. 남자 친구와 헤어졌냐 하는 거하고 그럼 만약에 헤어졌으면 그럼 언제냐 하는 건데 이 헤어지다가 반드시 만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학습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예 한번 해 보면 제가 먼저 이제 요 그 대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이거 1 급이죠 선생님들. 예. "수미 씨" 1급 아니면 2급 초반입니다. "시간 괜찮으"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예. "수미 씨 시간 괜찮으면 저 잠깐만 보실래요?"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요. 사실 한국인이라면 금방 "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 대답이 아니라 또 질문이 나오게 돼요. "지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A가 "아니요. 수업 마치고 국제관 앞에서 잠깐 배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B가 "네 알겠어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 대화 구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와 가운데 이제 삽입된 구조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얼로그를 구성하실 때 항상 인제 묻고 대답하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하는 우리가 인제 발음도 현실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현실 대화는 하고는 쪼끔 거리가 있다. 뭐 요거를 인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실은 학생들이 인제 뭐 어떤 걸 배웠어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은 거 고 싶다 뭐 이런 거 배웠으면 대화를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이어나가는 게 좀 좋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야.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뭐 "한국에서요." 아니면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어디인지 모르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요?" 이렇게 물을 거고. 그러면 또 묻겠죠. "한국어 공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네. 고향에 가서 취직을 할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인제 제일 먼저 생긴 거죠. 그다음에
그럼 고향에 가서는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묻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제일 처음에 물었던 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관형절 같은 거 뭐 그런 거 복습할 때 연습할 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인제 초급에서 숙달도 2 급에서 주로 쓰는 그런 뭐 언어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인제 자 미호 씨 우리 일본인 학생이 참 한국어를 빨리 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미호 씨 나는 3 급에 못 갈까 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린다 씨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린다 씨 중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랬더니 "문법을 잘 모르겠어요." "미호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나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연습을 해요. 시험 점수가 많이 안 좋아요. 기말 시험은 잘 봐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한 거예요. 고민을 말하면 그 해결책을 친구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넣어서 뭐 이렇게 한번 대화를 만드는 것. 자 다음은 인지 언어학입니다. 쪼금 제가 좀 서둘러야겠네요. 그죠? 예. 자 한 반 정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인지 언어학은 사실 인간의 마음 우리가 인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방식에 관한 그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거하고 관련이 좀 깊고요. 뭐 이제 형식 언어학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죠. 아까 제가 그 연결주의와 제 언어 습득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연결주의를 주로 하는 인지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신경망에서 과연 언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이제 정확성 예를 들어 동사를 변화시킬 때는 시제를 변화시킬 때는 어떤 식의 그 연결고리가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다 수량화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상당히 형식 언어학보다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험으로 인제 계속 학생들에게 인제 그 뭐 우리 뭐 학습자들 있죠? 뭐 설문을 계속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명력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족 유사성 이론인데요. 선생님들 제가 인제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4 명의 남자들 중에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맞히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모두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제 머리 색깔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귀라든지 눈하죠. 눈이라든지 눈은 여기와 여기 엘과 밥이 닮았고 잭과 엘머가 닮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코 모양은요. 엘과 잭이 닮았고 또 밥과 엘머가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 부분을 이렇게 다 보면 다 공유하는 거죠. 어떤 신체의 특징을. 그래서 이 4 명은 다 닮은 거고요. 그게 바로 가족 유사성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원리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이 남자들이 9 명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선생님들 보시면 뭐 누구와 누가 가족이냐 하면 인제는 다 아시죠? 이거 다 가족이고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보실 때 가장 전형적인 가족 구성원과 가장 비전형적인 가족 구성원을 아마 확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면 제일 좀 달라 보이는 사람과 제일 그 식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선생님들도 가족분들 이렇게 뵈면 굉장히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가족 같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외모만으로 그죠? 예. 뭐 그거는 인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른 분들을 많이 닮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인제 가족 유사성 이론이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이 세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새로운 외국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뭐 이런 연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울새라고 뭐 아마 영미권에서는 그리고 인제 갈수록 좀 인제 다양한 새들이 있어서 제일 새 같지 않은 새가 바로 인제 타조, 펭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제가 쪼끔 있다가 이게 인제 선생님들이 아시게 될 텐데요. 요거는 인제 컵인데 야 이게 인제 우리가 컵인지 그릇인지 뭐 화병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학습자에게 인제 어휘를 설명을 할 때 어휘를 인제 그 인풋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이제 게임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게임을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어서 게임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의 패밀리. 아까 우리 가족 유사성 이론처럼, 그렇죠? 가족의 여러 닮은 점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게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공유돼서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범주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색깔 어휘를 한번 보시면요. 이 뭐 좀 오래된 연구긴 한데, 자, 기본형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갈색, 뭐 빨강, 노랑 뭐 이렇게 할 때, 비기본형은요. 사실 그 형태소의 숫자에 따라서, 그죠? 뭐 한국어 같으면 뭐 진초록, 뭐 연초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영어에서도 뭐 다크 그린, 뭐 그레스 컬러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형이 이제 갈색 같으면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만 사용되는가, 어떤 영역에서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뭐 머리에 사용되면 뭐 블론드라고 하고, 그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빨강 같은 경우, 빨간색은 하위 부류인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빨강은 가장 상위 부류죠, 그죠? 근데 이제 하위 부류가 뭐 진홍색, 뭐 주홍색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친밀도가 높은가에서 이제 노란색이 가장 친밀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친밀도가 좀 낮다. 뭐 이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형은 제일 먼저 배우는 색깔 용어. 그다음에 비기본형은 뭐 2급 정도에서 1급에서 색깔용 기본 색깔 용어, 2급에서 뭐 비기본.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씩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걸 세계적인 언어로 봤더니 뭐 색깔 용어가 2개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색깔 용어가 3개다라고 하면 빨간색까지 있고 4개다라고 하면 노란색, 5개는 초록색.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상당한 그런 보편성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은유법, 뭐 은유적인 표현 뭐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 이제 조금씩 그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어디에 이제 맞물리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오늘은 선생님이 저기압이야 하면은 뭐 저기압에 대한 그런 그 인상이 있겠죠. 이미지가 있겠죠. 그죠? 타겟이 있겠죠. 물론 뭐 흐리다. 뭐 날씨가 흐리니까 그죠? 뭐 기분이 안 좋은 거, 뭐 고기압이면 기분이 좋은 거, 날씨가 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물과 불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가. 요즘에 뭐 돈을 물 쓰듯 한다 해서 물은 요즘에 아껴야 되잖아요. 물 부족 현상이 뭐 세계적이니까. 그래서 그 속담은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물도 아껴야 돼서요. 그다음에 의미 지도처럼 이제 학습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뭐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 뭐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서 좀 의미 인식이 빠르게 그렇게 이제 도우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지 의미론에서는 이제 사실 청소년 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이제 중등 학생들 예.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도 이제 뭐 1학년 정도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2의 결정적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제2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 하는데요. 뭐 의식 상향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어를 처음 접근하는 그런 그 만남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를 처음 습득하는 학생에게는 그 인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한국어의 의미라든지 한국어의 어휘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산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의식 상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인식 상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언어적 의식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문법 용어 같은 거 써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법 설명 예를 들어 뭐 동사 앞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상위 언어적 의식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예, 좀 수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습자가 이제 단기 기억에 좋고 장기 기억에 좋고 뭐 이런 건데요. 주로 뭐 아시다시피 연세가 있는 학습자들은 이제 장기 기억이 좋으시고 예, 단기 다 좋은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 어릴수록 단기 기억이 좀 좋은 거고요. 당연히. 예. 자, 그다음에는 제가 이거는 그 학습자 말뭉치에서 우리 일본 학생들의
좀 이제 그 의미적인 오류가 있는 걸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좀 문법적인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3분의 1이 고령자가 될 것을 뜻하다. 상당히 학습자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문장을 쓰는데, 그쵸? 예. 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뭐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명박하다. 아마 이제 뭐 어떤 과거의 대통령 이름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문법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그 용인성 차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연예인은 많은 돈을 버니까 기부에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게 기부에 마땅하다라는 게 사실 이 문장 한가운데에서 상당히 좀 비공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문어입니다. 문어. 예. 그래서 요게 뭐 틀렸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 예. 쪼끔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건 6 급 학생이에요. 예상하신 대로 6 급 학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아마 선생님들 평소에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뭐 동아리 종류를 증가시켜 준다. 이거는 뭐 의도는 알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친구의 모습을 보고 여성만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봄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연결 어미가 2개 이상이 되면은 인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학교 다니랴 친구 사귀랴 이게 인제 호응이 안 되고 안 맞고요. 그다음에 외모 지산주의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요거 이제 표현의 문제, 뭐 또 이 발음의 문제,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행복해질 것은 뭐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뚜렷합니다." 이게 약간 좀 쪼금 거리가 있죠. 그죠? 예. 그러지 말기 위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지 않기 위해 이게 약간의 구어성으로 쓴 것 같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하다가 더 변화해야 된다." 요것도 인제 다가가 워낙 인제 어려운 문형이기 때문에요. 예, 요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제 사회 언어학인데요. 뭐 여러 사회 분야에서 쓰이는 언어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학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반드시 인제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기능주의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인제 커넬과 스웨인의 대표적인 4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사회 언어학은 주로 누구와 소통하는가를 표준으로 삼죠. 그다음에 바흐만의 경우에 인제 요 언어 능력이라는 거를 이제 도식을 뭐 언어 능력에 대해서 뭐 규정을 최근에 가장 최근에 뭐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요 활용 능력을 언어 능력 중에 한 축이고 발화수반 능력과 사회 언어학적 능력 인제 여기에 인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사실 선생님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아 이게 그럼 뭐야?'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지식이라든가 지금 발화 수반 능력이 기능 지식이에요. 다양한 활용 기능. 그래서 사회 언어학적 지식에서 뭐 요런 지식들을 학생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여기 보면 다양합니다. 뭐 문화 지시어도 있고 방언형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기능 자체의 어떤 필요한 상상이라든지 발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인제 그 언어 인류학도 인제 사회 언어학에 이제 가장 근접한 분야인데요. 여기에 인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말하기의 민족 지향에는 사실 이 8 가지가 있으면요. 선생님들이 말하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유용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기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말한다, 언제 말한다, 상황, 그다음에 누가 말한다, 또 목적이 뭐다, 그다음에 뭐 사건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주문하러 갔다. 그래서 뭐 먹고 계산하고 나온다. 뭐 아니면은 뭐 주로 식당에 가서는 주문을 하죠. 그게 인제 키입니다. 예 키 주문하기라는 화행의 실마리. 그다음에 발화의 형식은 뭐 해요체로 할 것인가 합쇼체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 규범은 한국에서는 누가 사준다 그러면 어 학생들은 금방 인제 수용하고요. 뭐 어른들은 서로 돈 낸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규범. 그다음에 인제 화행의 사건 같은 거는 인제 뭐 우리가 식당에서도 친구들끼리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것만
잘 챙기시면 말하기 수업에서 그러니까 그 절차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체면과 공손법인데요. 뭐 체면이란 건 얼굴이죠. 그러니까 공손법은 남의 그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존중하면서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 이거 높임법은 아니고요. 높임법은 문법이고 공손법은 문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사회 언어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의 공손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황정윤 선생님이 90년에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최근에는 농담하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남에게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하기도 있고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좀 과장되게 뭐 이렇게 호응해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교육학하는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뒤에 보면 일본 학생들이 상당히 이 공손법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가 좋다고 하면 굉장히 잘 따라주는 학생들이 좀 많이 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절차적 언어, 상호작용적 언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이얼로그를 만드실 때 절차적 언어는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형식이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적 언어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 뭐 서로 유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언어는 좀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 왔어요. 그다음에 상호작용적 언어는 뭐 선후배 간의 대화. 뭐 이렇게 해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뭐 식당 같으면 이거겠죠. 그렇죠? 예, 식당 같으면 이 절차적 언어. 자, 그다음에 뭐 남성어, 여성어도 있고요. 차이점.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사실 여성, 남성 간의 문화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대화 방식도 다르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뭐 이 시대, 요즘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시대만 해도 뭐 남성은 주로 뭐 해결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여성은 주로 공감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죠? 네. 그다음에 표준어와 비표준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고급 정도 되면은 이제 비표준어에 대한 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요. 5급 정도 정도는. 그다음에 부호 전환은 학습자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바꿔 쓰는 경우입니다. 이제 일본어를 하다가 한국어를 한다든지 한국어를 하다가 일본어를 하는 경우인데 이게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이유입니다. 참여 대상이 대화 상대자가 누군가 내가 뭐 어느 정도로 친한가 친하면 또 학생들이 또 한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뭐 주제도 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음식 같으면은 그 음식은 일본어로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자, 다음은 우위 이론인데요. 이건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언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어로 뭐, 우리 뭐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무런 뭐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이제 언어 행동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아마 일본어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뭐 이런 심리,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게 보편적이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 언어와 상세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내용어를 많이 넣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휘, 그죠? 구체적인 어휘를 많이 넣느냐, 아니면 대용어, 뭐 이그저 이런 걸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이제 입력을 어떤 수준으로 주면 그 학습자의 표현력이, 그러니까 어휘력이 혹은 뭐 문법 능력이 더 이제 정교해지는가, 우수해지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우리가 그 텍스트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상당히 좀 높여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실험이 굉장히 많고 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학습자들에게 내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텍스트 이해가 빠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말뭉치 언어학이라고 해서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말뭉치 언어학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어로 이제 말뭉치라는 예쁜 어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뭐 코퍼스라는 그 외래어를 썼는데 예, 말뭉치라고 굉장히 예쁘죠. 예. 그래서 이제 말뭉치는 사실 뭐 이런 뭐 서양에서 출발을 했고
또 외국어나 제2언어 학습자 말뭉치도 상당히 좀 발전이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학습자들의 9%도 있고요. 뭐 제가 생각에는 일본어 학습자들,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분명히 잘 구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정보학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뭐 이런저런 말뭉치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 좀 보셔야 될 것이, 모두의 말뭉치, 요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한국어로 된 그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학습자들 좀 찾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요거는 한국어 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인데요. 현재 국제한국어교육학회와 플리토가 컨소시엄으로 다국어 번역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어와 8개 외국어를 이제 번역을 문장 단위로 적어도 이제 100만 문장씩 번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요,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어요. 지금 뭐 문어가 지금 현재 한 400만 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시 말뭉치 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뭐 문어 구어가 각각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지금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시점에서 이걸 봤는데요. 예,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의의는요, 이 학습자 말뭉치를 왜 해야 되냐면, 뭐 국가 주도로 학습자 균형 말뭉치가 필요하고, 또 한국어교육학회에서 선생님들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론의 체계화도 필요하고, 교수학습 과학화, 뭐 국제학술 교류, 뭐 국제 경쟁력 해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도 뭐 다 아시다시피 다국어 사전 이게 이제 가끔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해요. 근데 일본어 사전이 있습니다. 학습자 한국어 일본어 학습자 사전이 있어서 예, 계속 좀 보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끔 중단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구어 말뭉치도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녹음을 다 해서 그걸 전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하지만 어쨌든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종적인 패턴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검색과 통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거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니까 우리 일본 학생들이 상당히 니까를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그야말로 찾아보니까 니까를 정확한 그러니까 니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실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걸 건데요. 어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니까를 쓰면은 조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이제 부정확성이 조금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4급 학생들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검색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 때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법 항목이 굉장히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면 그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오류가 있어서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폭력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발음의 문제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사 규약인데요. 조금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언어학은 이제 선생님들 말 그대로 이제 IoT 인터넷, 그죠? 뭐 우리가 생활 속에 뭐 전화에 대놓고도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도 글쓰기 프로그램에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현실 단계는 아닌데 학습자가 쓰고 싶은 내용을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모델이 탁탁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어떻든 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가는 물론이고요. 예. 뭐 더빙 같은 것도 말하기로 해서 학습자를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뭐 음성 인식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 학습자에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인간의 그 상대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뭐 AI를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뭐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 학습입니다. 그죠? 선생님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습자들이 뭐 문식력, 뭐 문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말합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이제 학습자들 그 토론한 거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좀 그 퀵이란 프로그램 키워드인 컨텍스트에서 이게 좀 번거롭긴 한데 어떤 학습자가 뭘 말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정렬이 되고요. 또 이제 뭐 담화 표지를 어떻게 쓰는가, 정확하게 잘 쓰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요런 데다가 이제 그 키워드를 맞추면은 그 칼럼을 맞추면은 이제 앞뒤로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스스로도 뭐 즐거워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요 뒤에는 제가 이제 한번 그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짧게 그냥 선생님들께 우리 일본 학생들 좀 그 경우를 좀 이렇게 넣어 봤거든요.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국악관 앞이고 지금입니다. 예, 가을이 다 돼가지요. 자, 이건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어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학습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이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학습자의 눈이 지금 뭐가 나는 이건가 이제 그죠? 이거야지 되는데 요렇게 눈이 요렇게 되면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학습자가 자기 마음이 그렇대요. 자기가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하면은 잘 모르겠대요. 자, 그다음에 이런 거죠. 이제 느낌상 이제 한국어 문법이 이렇게 이제 어렵더라 하는 거 이제 주로 미주 지역 학생, 영어 모어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안녕하세요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한다든지 추측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뭐 묻는다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할 때 우리들의 학습자에게 이제 한국인이 주로 언어를 통해서 하는 행위와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학습자들하고는 얼마나 다른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구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내가 주는 정보가 상대에게 어떤 그 정보가 변하도록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보의 상태가 변하도록 내가 뭐 때로는 설득을 하고 때로는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14가지를 좀 한국어로 이제 한국어에 있어서 좀 분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세계 뭐 표준화 기구에서도 이제 여러 언어로 하고 있는 작업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요청, 정보 제공, 뭐 요거는 이제 질문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질문과 대답, 그다음에 행위 토론. 여기에는 이제 뭐 행위를 뭐 제공한다든지 제안한다든지 요청, 명령 이렇게 봤고요. 피드백은 상대가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태도인가 하는 거죠. 어떤 호응, 그죠? 그래서 뭐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대화 행위를 해봤더니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로는 담화 완성형 테스트라고 그래서 뭐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답을 그냥 하게 했거든요. 쓰게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뭐 실제 발어가 아니고 또 추후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점은 있지만 다수의 응답자에게 유의미한 답변을 얻고 또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다 보니 학습자에게서 좀 그 통일된 어느 정도로는 정리된 긴 답변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해서 지금 뭐 한국인 대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51명과 외국인 이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한 실험이 이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토픽 3급 이상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오는 교환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오사카 소재의 대학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설문 문항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친구 사이의 대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14가지 중에 그 마지막 거 있잖아요. 관용 표현을 뺀 앞에 13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제는 언제까지 내는 거였어? 시험 공부 다 했어? 뭐 이번 여름은 너무 덥지 않았어? 편의점 갈래? 학생식당 갈래? 요걸 이제 질문으로 내게 하고요. 여기에서 답을 받습니다. 답이 뭐가 나오나를 보고 그다음에 요건 주석어입니다. 질문은 이제 WHQ죠, 그죠? QWH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5번, 6번은 이거는 정보 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친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 건가 그걸 물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7, 8, 90은 행위 토론에서요. 뭐 이제 행위를 제공하는 거, 뭐 내가 뭐 할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리고 제안하면 내가 뭐 우리 뭐 할래? 뭐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나. 그 다음에 뭐 좀 해줘. 그 다음에 뭐 좀 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나를 봤고요. 이 실험을 조금 더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 학생들에게는 먼저 이걸 줬어요. 먼저 이거를 주고 대답을 일본어로 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어처럼 생각하고 일본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거 한국어를 줬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혼동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거를 바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시간을 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설은 이런 거 했어요. 뭐 응이라고 애들이 대답을 하면 그게 이제 대답이냐? 아니면 동의하는 거냐?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응,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냐?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집에 갔어? 이렇게 하면 응 하면 이제 대답이죠. 그다음에 우리 수요일에 만나는 게 어때? 하면은 뭐 응 하면 이건 사실 동의죠, 동의. 예, agree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응 하면은 이게 호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세 개로 좀 이제 나눠서 보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 응답에는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나올 거고 정보를 주면 이게 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피드백이 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위 토론을 주면 이것도 동의하거나 반대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 1번에서 4번이 이제 질문을 주니까요. 아까 선생님들 1번은 뭐 과제 언제까지 내는 거, 2번은 시험 공부 다 했냐, 3번은 뭐 여름이 너무 더웠지, 4번은 편의점 갈래, 학생식당 갈래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사실 동의와 반대.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갈래, 학생식당 갈래, 혹은 뭐 우리 강의실이 401호 맞지? 하니까 그 답은 사실 동의와 반대라는 거죠. 그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래 이렇게 보면, 너무 덥지 않아서 특히, 너무 덥지 않아서 하면 이게 동의와 반대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401호 맞지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응답이지만 이제 앤서 중에서도 어그리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다. 제법 많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인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상당히 좀 학생들이 예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과제 언제까지 내는 거였어라고 물어보면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어로. 네. 그래서 야, 이 정말 학생들의 그 능력이 탁월하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른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본인 학습자들도 상당히 달랐어요. 그다음에 2번 질문에도 뭐 시험 공부 다 했어라고 하니까 또 우리 학생들이 너는 또 어떤 학생은 공부했는데 걱정되네. 뭐 이렇게 대답하고 또 3번 질문은 뭐 이번 여름 진짜 더웠지? 라고 하니까 더 덥지, 진짜 더웠지 하면서 뭐 단순하게 응이나 뭐 이런 그냥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기능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은 학생들의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입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에도 보세요. 뭐 학생식당 갈래, 뭐 편의점 갈래라고 하니까 그냥 수업 가자. 그리고 어떤 학생은 아무 데나
이렇게 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베트남 학생인데 보니까 대충 먹고 빨리 가자 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이 하고 싶은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고. 예.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정보냐 의견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번, 6번이에요. 5번, 6번은 뭐 아메리카노 뭐 1+1 뭐 그다음에 배낭여행 갔다 왔다 이거 알리기 2개였어요. 알리기 2개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알리기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와 인식하지 못했을 때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다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 전자에도 그죠? 뭐 그 충분히 잘 인지했어도 알리기의 내용을 잘 인지했어도 좀 소극적이거나 좀 다른 기능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한국 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아메리카노 1+1 행사하더라 그러면 이제 한국 학생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예, 도로 묻는 거니까 다른 기능이고. 근데 우리 일본 학생들도 1+1 이제 할인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자, 빨리 사러 가자, 뭐 이랬어요. 그리고 또 약간 소극적인 학생은 지금 커피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분명히 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정보를 줬어요. 어제 마셔봤는데 거기 별로야.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배낭여행 갔다 와서 하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뭐 적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묻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대화에 좀 적극성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어땠어? 뭐 어디로?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언어권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베트남 학생들이 의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이제 잘 뭐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여행 스타일이에요? 뭐 처음 들어요. 뭐 이런 응답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제 그 소극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해석은 이제 한국인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다양하게 이제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7번에서 10번에는요. 이게 4개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아니 그 전화를 미안해 내가 좀 이따 다시 할게 이거였고 그다음에는 일주일에 우리 스터디 모임 한 번씩 해볼까? 그다음에 수업 필기한 거 빌려줘. 그다음에 PPT를 발표를 내가 만들 테니까 발표는 네가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사실 외국 학생들은 넓은 의미의 동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일본 학생들도 보니까 친구가 뭘 제안하고 뭘 이렇게 뭐 하자고 하고 뭐 요청하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제공을 하고 이런 거면 굉장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제 얘네들의 그 화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인 학생 경우에는 여기 있어 내가 줄게 뭐 그래서 한국 학생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공감을 해줬어요. 예, 동의를 해준 것이 보였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 경우에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노트 빌려줘 하니까 뭐 밥 사줘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수락이지만은 다른 행위를 요청한 거죠. 뭐 밥을 사달라, 돈을 달라,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화 자체를 뭐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요청이 있는 거고요. 밥 사줘 1,000원 이건 요청이고. 그다음에 내 가방에서 뭐 가져가, 내 가방에서 꺼내가 뭐 이런 건 이제 명령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락이지만은 행위를 직접 제공하지 않았어요. 우리 뭐 유학생들처럼 여기 있어 뭐 내가 빌려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제 수업 있었어? 뭐 어제 수업 안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사실 간접 거절이죠. 내가 너 못 빌려주겠다. 너 어제 수업 안 왔으니까 혹은 뭐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요 7번에서 10번에 우리 일본 학생들을 보니까 조금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하니까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도 돼. 뭐 그래 끊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적이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스터디 할까라고 하니까 제안을 하니까
도서관에 카페 있잖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 대학에 도서관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어때? 뭐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상당히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9번째로 뭐 노트 뭐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인 거절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떡하지? 나도 못 썼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뭐랄까요? 프래그매틱한 거죠. 그야말로 화용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베트남 학생이 좀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해. 너 집중 안 했잖아. 너 어제 왜 결석했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일본 학생들은 그런 응답이 없어서 이게 문화권, 언어 문화권별로 차이가 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를 이제 도와서 하자. 내가 뭐 할 테니 네가 뭐 해라. 이런 거였는데 우리 일본 학생들 경우는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예, 상당히 좀 공손성이 상당히 돋보이죠. 예, 공손법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은 보니까 너 그러면 계속 발표 실력 안 늘어. 또 PPT 좀 이쁘게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였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우리 뭐 앞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직접 좀 살펴본 부분을 보니까 어, 응답성 발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상이었을 때는 상당히 인접해서 그 호응성을 띠는데, 그러니까 선호성을 띠는데요. 어떤 게 더 선호적이고, 어떤 게 덜 선호적이고, 뭐 이런데 발화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져서 이제 뭐 한국 학생들이 뭐 표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나타나는 뭐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한국어 모호화자이신 분들이 지금 제법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의 20, 30대, 40대들이 주로 쓰는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이제 어떤 기능인가를 보시면서 학습자의 그 언어 수준, 한국어 단계에 따라서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인 학습자들은 가급적이면 대화에서 불일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활용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뭐 그래도 지금 아마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 계시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질문이 계신 선생님께서는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네, 유수미 선생님. 네, 네, 시간이 네, 자꾸 말씀해 저만 주십시오. 질문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 부정적 이중 언어자, 네네. 또 부정적 이중 언어화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 아마 선천적이겠죠. 음, 그 해결 방안이 지금 한마디로는 아마 그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음. 그런 책이나 어떤 방향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한국 교육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서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요. 음, 글쎄요, 뭐 지금은 한국 학습자들이 워낙 층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뭐 목적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자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좀 특수한 학습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실 텐데 더군다나 좀 이렇게 뭐 저희는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아픈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언어 이제 습득 시기에 뭐 이거는 그 친구의 책임도 아니고 뭐 그 부모님의 책임도 아니고 좀 시기를 놓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뭐 아까 우리 결정적 시기를 봤지만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아이가, 그 학생이, 학습자가 그 언어를 그렇지 않았다면 도달했을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그 대화의 수준을 낮추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 문형을 뭐 하나 배웠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어휘에서 그 친구에게는 좀 새로운 어휘를 좀 반으로 줄이신다든지 해서 이제 물어보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앱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과외로 선생님들 시간을 뭐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친구에게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는 그런 애정을 보여주면 그 친구가 그래도 끈은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더 있다면 한 분만 좀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강의 감사드립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못 드리겠고요. 제가 평소에 저도 좀 궁금해했던 거, 그 학생분 중에 한 분이 글을 아주 잘 쓰시는데 그 한국말로 따지면 어떤 여자분 아니면 어떤 남자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항상 그녀는 이라든가 그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일본말로는 아마 카노조, 네. 카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분은, 그 여성은 이렇게 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서 그거 적당한 좋은 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말.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거든요, 선생님. 예, 근데 예, 한국어도 그렇고 이제 뭐 관사잖아요, 관사.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라는 것은 뭐 맨 처음에는 쓸 수 있지만 그걸 네. 한 번 쓰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근데 아마 어떤 소설, 뭐 어떤 어디에선가 그분이 예,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 같은 데 보면 뭐 그 여자는 뭐 항상 네, 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녔다 뭐 이런 걸 봤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쓸 수 있는 쓰는 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 뭐 어떤 여자가 있었다. 네. 근데 뭐 내가 그 여자를 언제 알게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건 아예 뭐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정보도 줘야 되고 친구일 경우에는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친구일 경우에는 아마 그 친구는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싶기는 한데 어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맥락을 잘 몰라서 지금 얼른 답을 못 드리겠는데, 네, 어떻든 뭐 옛날에 뭐 한 남자가 있었다 하면은 한 남자는 그때부터는 이제 한은 쓰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런데 그 남자는 할 때 그거는 계속 써도 돼요. 그 근데 남자. 뭐 구체적으로 뭐 자기 친구에 대해서 쓴다 혹은 자기가 아는 뭐 어떤 지인에 대해서 쓴다 할 때는 뭐 정보를 줘야죠 뭐. 저도 지금 들으니까 그 남자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그 여자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아 그래요? 차별인가? 그 여성은 또 이상하고 뭔가 좀 답을 제가 정확하게 항상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분은 그 친구는 뭐 하여튼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 친구를 해도 되고 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면 뭐 그 친구는 하면 되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 주면 좋고요. 이름 아니면 예. 뭐 그분이 약간 소설 번역 뭐 이런 데 예. 관심이 있으면 예.
태세를 뭐 그 여자 그 남자가 최선이죠. 괜찮습니까? 그 여성 그 남성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그 여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인가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답이 참 잘 못 근데 한번 찾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옵션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렇게 한번 주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기 피드백을 주실 때 예, 계속 그걸 고쳐 주시지 말고요. 예. 여기서 틀린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이게 그 인식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고치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옵션을 줘요. 자, 뭐 몇 군데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틀린 곳이 몇 곳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 같으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피드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학구적인 학습자를 가르치고 아니, 계시고 그녀를 아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녀를. 그래서 그녀라는 말을 많이 쓰시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엠렛 적성 검사요. 그 한국어로 예. 만들고 그걸 바로 제가 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긴 시간에, 예,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예, 너무 수고하셨고, 예, 감사드립니다. 아유, 지루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사실은 뭐, 이 또 한국어가 또 우리 마치 뭐 우리 종합, 이렇게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예, 정말 많은 학문과 기능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저도 옛날에 뭐 사실은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강의를 쉽게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듯이 저희가 또 한국 교육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또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자,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내내 건강하십시오. 네, 네, 교수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연수에 참가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참가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다음 연수에 또 한번 또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사전에 그 설문조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수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으니까 곧 연수 후에 조만간에 뭐 그냥 뭐 이렇게 카톡도 좋고 라인도 좋고 아니면 또 메일도 좋습니다. 해서 조사서는 인적 사항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교토한국교육원의 강사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해 주신 선생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